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민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네. 나이를 담백하게 나이 드는 법, 노년을 좋은데요. 담백하게 살아가는 법에 와.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노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노년의 기준의 나이는 몇 살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예전에는 60세면 노년이다라고 환갑 잔치했잖아요. 그쵸. 네, 지금 환갑 잔치하면 아니에요. 초대장 받는 사람들이 욕할 거리 아마. 그냥 그래서 식구들끼리 식사 정도로 그렇죠. 끝내는 정도인데. 네, 그것도 크게도 안 하죠. 네네네. 같이 그냥 다 식사하는 걸로 끝나는데 노년은 몇 살부터죠? 정년퇴직을 몇 살 때부터 하죠? 65세? 그게 또 직능별로 달라요.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5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도 55세인가 그렇고요. 오, 엄청 빨리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63세만으로 다 이 정도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경로우드증이 나와서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건 65세. 네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각기 다르죠. 그럼 원장님 또 이제 그 선생님이시니까 병원 선생님이시니까 의학적 나이, 네. 노년적으로 의학적 나이. 노년이 몇 살이냐? 네.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생각하냐? 네. 저는 20세에서 25세 이후는 다 노년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노년이라고 하면 그럼 늙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어쩌면 건강에 대한 철학인데요. 네. 우리가 올드, 영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대립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관점의 차이인데 네. 디벨롭먼트, 성장,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가 끝나면 에이징이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에이징이 시작되는데 에이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노화예요. 네. 그러면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어느 시점부터 노인이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건데 그거는 천차만별이죠. 여자들 지금 입장에서 얘기 들으면 안티에이징에 바르기 시작하는 나이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 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살짜리, 20살짜리 여성들이 노화 얘기 안 하죠. 무슨 얘기 하냐 그러지. 그쵸. 근데 몇 살 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25살 이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노인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피부 관리는. 그냥 그때부터 아이크림 바르고 약간의 좋은 제품을 뭐 있나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좋은 제품을 이제 단계별로 발라야 되지 않나 막 이랬던 것 본인이 같아요. 벌써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 모든 생물은 성장이 끝나면 네.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밖에 없어요. 뭐 슬프죠, 이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걸 슬퍼하더라고 다. 이런 얘기하면 다 슬퍼하는데 왜 그게 슬프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슬프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면 안 늙고 싶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난 25살 때부터 늙는 거잖아. 막 이런 늙고 있는 생각이- 거죠, 계속. 네. 늙어가고 있는 거죠. 에이징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년이라는 거를 네. 과정으로 봐야지 네. 몇 살 때부터 노인이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살부터 노인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45세부터 노인의 삶을 살아요. 왜요? 내가 45살 때 명백하게 노안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늦게 오셨네요.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안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 인간 신체에서 가장 노화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노안이 시작되면서 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빨리 느끼죠. 네. 45세가 넘어가니 노안이 오고 아하. 그 이후로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산을 가든지 한 가지만 숲길을 하셔야 타든지 되죠. 한 가지밖에 못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노화를 느끼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거기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어허. 그전에는 일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일도 줄이는 거예요. 네, 아니 네. 그게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그렇죠. 욕심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래요. 노화는 나한테 물어보면 45세부터 저는 노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 줄였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노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중인데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세요? 네, 저는 좀 저는 노인분들에게 공짜 지하철표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노인분들한테 공짜표를 줘야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뭐 사회적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들은 돈도 못 벌고 돈을 쓸 일이 많은데 대학생한테는 왜 공짜표 안 줘요?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대학생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공부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지하철 공짜표 얘기를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지게 되네요.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노인의 공경 사상은 늘 있었어요. 네. 예. 장수하신 분들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 네. 그걸 사회화 시킨 것 첫 번째 제도가 이제 65세 이후에 지하철 공짜표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교통비를 따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내가 나이 65세라도 공짜표 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필요가 알 것 없거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65세 노인 65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넘어가신 분이 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야 될 만큼 그쵸. 모든 노인들이 다 빈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거야. 저희가 하죠.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하죠. 지하철에 운영되는 데는 노인분들이 타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네. 지하철이 그냥 하느님의 돈을 주고 전기를 공짜로 주고 인건비가 떨어져가지고 지하철이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누군가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불특정 다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개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젊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내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못 해요. 왜? 야,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경우를 따져가지고 박하게 대해야 되겠냐. 요 논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약간 세분화 시켜서 누구나 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그걸 왜 보편적 복지를 합니까? 네. 도와줄 분도 있고 일할 사람도 있어요. 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그쵸.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70세로 연장하자. 아니 도와주는데 65세가 어디 있고 70세가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거는 맞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네네네. 나머지 분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그냥 보편적 복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70세고 저는 60세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상관없어. 나이로 갖고 하지 말자. 네, 도움이 네.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그건 그건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네. 돈하고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맞죠. 재벌 회장님도 65세 되면 공짜 티켓 나온대.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말이 안 재벌 된다고 회장님이 생각해요. 지하철을 타지는 않겠지만 그쵸. 그분들이 타면서 예를 들어 타지에서 탔다고 쳐. 그래서 공짜로 타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고민할까요? 고민하셨으면 예. 좋겠네요. 네. 이게 또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아. 저거 입던 거 뺐잖아요. 네. 엄청 난리 나죠 이제. 엄청 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심 정책을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은 씨가 다 내야 돼. 난 먼저 죽을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계속 내려가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0세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현실로도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데. 100세를 사시게 되죠.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또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운이 나쁘시면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이제. 아니 근데 그래요. 장수가 과연 축복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죠. 싶은데요. 네. 네. 저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네. 제가 좀 건강상의 이유만 없다면 네. 그냥 저 스스로 약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걸어가서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으면 이제 딱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맞잖아요. 그쵸, 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걸어가서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네. 그건 건강한 거예요. 네, 그쵸. 과연 9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그게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요.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삶이 있는데 계속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어떡해요? 사회적으로 책임을 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가정 요양사들이 또 있어요. 네. 그 돈은 누가 내요? 저희가 내겠죠. 네. 네. 그 밑에가 또 내야 돼요. 근데 인구는 줄어요. 우리 때는 한 해 출생 인구가 120만이었었어요. 출생률 많이 낮아졌죠. 네. 아마 그때는 한 6, 70만 될 거예요. 네네. 지금은 50만 이하예요. 네네. 누가 감당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고 과감하게 그 문제를 표면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유권자가 지금 누가 많아요? 30대, 20대가 많아요? 60대, 70대, 80대가 많아요?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치져서 내 자식과 내 손자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인구 작은 나라도 열심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살아요. 네, 네. 근데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번 돈을 윗세대 부양하는 데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그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20대가 왜 결혼 안 할까요? 그거를 자꾸 그네들의 문제라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척 봐도 이거 자식 놓는 거는 애한테 부담 주는 일이야. 태어나는 애한테 원초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그걸 자꾸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문제라고 봐요. 사회적으로 압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노년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담백하게 보낼 수 있느냐. 우선 젊은 세대, 자식 세대에게 개인적으로는 자식, 사회적으로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내가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아기가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제가 결정 지은 게 있어요. 저의 노후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해서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손이 안 가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희 세대들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랑 또 다르시잖아요. 생각하신 거나 또 살아온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저희 언니가 좀 책임을 많이 쥐고 있긴 하지만 그 언니가 나이 차이 좀 낮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갖고 있는 생각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자녀에 대한 기대랑 또 반대죠.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죠. 예, 요 세대가 이제 그게 한 40대부터 60대까지가 그 세대거든요. 네네네. 자, 자녀한테는 안 기대겠다라고 생각을 딱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자식돌이는 다 해야지. 그쵸. 저희가 계속 이제 어쨌든 유념적으로 받아온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세대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세대가요. 왜 40대부터 60대까지가 합의해서 자 나는 부모한테 할 도리 다 할게. 그러나 내 자식들한테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있지만 나는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게 우리 세대의 특징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세대야. 네네. 그러나 내 자녀 세대한테 야 괜찮아 너만 잘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결정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옛날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요즘 시스템에 맞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그래야지 올바른 어떤 사회보장 제도도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62, 63이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노년이에요. 네. 근데 노년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는 여유롭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늘 해요. 저는 사회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 상관없으나 노년의 전부 다 빈곤층은 아니다. 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세대 60, 70대가 경제적으로 같은 퍼센트로 따지면 30대, 40대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 보편적 복지를 나이 든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순간 젊은 사람만 힘들어져요. 들으셨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장수가 시작되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남자 몸은 평생 그 사춘기 이후에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얘기예요. 네네.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네. 여성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와요. 네. 에스트로겐이 장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어요. 왜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늘려주고
그 순간은 좋은데요. 네. 그게 계속되면 심장이 계속돼야 되고 더 빨리 쓰는 거구나. 혈압도 올라가고 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쓰고 빨리 가는 거예요. 어. 제가 45세부터 모든 그 노년의 삶을 쪽으로 바꾼 게 뭐냐면 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음. 왜냐면 45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대 30대 마음으로 살잖아요. 네. 계속 안드로겐이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분비되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겠어요?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담백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건강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이제 올해로 40이요. 40 됐잖아요. 네. 그럼 아직도 건강하고 젊다고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40이면 정말 청년 세대로 분류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런 중년이라고 불러줬어. 아, 우리 마흔 되면 중년이라고 불러줬어요. 맞아요. 요즘에 40 갖고 중년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그쵸, 한 50대 넘어야 50 넘어가야 뭐 중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불러주거든요. 네네.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 이름도 그렇고. 네네. 그럼 본인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늙으면 잘 늙을 것 같아요? 저요? 저도 조금 이제 30대 후반 때쯤부터 생각이 바뀐 게 그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살다가 그 이후에는 그래 행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조금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즐겁게 늙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거?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 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철학이나 사회 분석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생각해보면 뻔한 거거든. 안 아파야지. 그쵸. 그 다음에 돈 있어야지. 그쵸.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죠. 그쵸. 응. 그거면 다 줘.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노년에 가장 즐겁겠네요. 네. 진짜로 고민 그거를 없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표 하나 준비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인생 사는 게 가만 보면 네. 시간하고 돈이에요. 그쵸. 어디에 시간을 쓸 거냐, 어디에 돈을 쓸 거냐가 우리가 이제 주어진 24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인데 네. 쓰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쵸. 저축도 반대로 하는 것도 그거예요. 시간이 저축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저축이죠. 자, 10대. 네. 10대는 전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시간의 10% 정도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는 거는 이제 학업이나 체육이나 지덕체를 키우는 일과 상관없는 뭐 이렇게 정말 소비적인 널브러져서 게임 한다든지 네네네. 뭐 생산과는 전혀 연관없는데 10% 15% 정도 소비를 하고 네. 나머지 90%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대에 10대 후반 20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네.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는 소비하고 80%는 저축해야죠. 네네네. 10대, 20대 적이 안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지나와서 알잖아요. 네네네. 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국영수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영수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연기나 이게 다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10대 때, 20대 때 연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잘 된 연기자 봤어요? 그쵸? 없죠? 맞죠. 네, 네,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 나름의 다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어야만 30대 때 자기가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럼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쵸. 공자님은 10대 때 자기가 학업의 뜻을 뒀다 그랬어요. 30대가 되니까 뭐라 했냐면 이립이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서서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3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비는 내가 내 돈을 벌었으니 예전보다는 좀 부모한테 받았을 때보다는 더 써도 되지만 여전히 저축의 비율이 70% 이상 돼야 돼. 그쵸. 그리고 10대, 20대, 30대를 지내면 40대 때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때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중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10대, 20대, 30대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쪽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어지간히 이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정이 돼요. 내가 소박인지 중박인지 대박인지. 저 중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거는 평가하고 자기가 있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근데 내 꿈이 이만했는데 요만큼 되면 중박인데 네네. 내 꿈이 이만해도 이만큼 되면 대박이에요. 그것도 네네. 또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40대가 되면 대충 자기가 가야 될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경제적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쵸. 네. 네. 그래서 50대가 되면 네. 회사 취직한 사람은 이때쯤이면 중역이 되거나 아, 그쵸. 사장이 되거나 네. 자영업을 했으면 대박이 났거나 중박이 났거나 음. 성실하게 얘기하면 일하면 소박은 나지 망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게 50대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애들이 대학도 가고 맞아요. 졸업도 하고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졸업도 하고 그래서 반반. 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대부터예요. 그쵸. 정말 이 상황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이게 약간 논외로 할게요. 그건 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빼고 네. 어느 정도 50대까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된 사람이 60이 돼도 30대처럼 살아. 왜 그런 걸까요? 70이 돼도 여전히 30대처럼 부지런히 살고 소비는 안 하고 계속 저축만 해. 왜 그러신 걸까요? 저도 약간 그게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30대처럼 산다고. 60이 돼도 30대처럼 돈과 시간을 저축 쪽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물려주고 가시고 싶은가 봐요. 키워주면 됐지. 그 자식 그만큼 더 많이 물려주면 제사 2번 지내줄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아는 또 다른 가족분들도 시댁이 있는데 이제 애기들 대학교도 갔어요. 근데 그러면 말씀처럼 야 너 이렇게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잖아요. 하물며 애기 이름으로 된 상가까지도 있어. 근데 그걸 지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그건데도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네, 관리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들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자식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 자식들 다 외국 나가서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 자식들은 알거든. 안 들어와도 어차피 저거 나중에 법적으로 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도 참 왜 조금만 좀 넓은 아량으로 네.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때 그러니까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 자, 생각이 재밌는 듭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대학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대학, 재단에 제일 기부금이 많아서 돈이 엄청 많은 학교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제일 부자 대학. 잘 모르겠어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그럼 어디예요? 또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도 원래 거기가 철도 회사를 했던 그 사람 이름이 스탠포드일 거예요. 네네.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학교를 거기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석유가 터지고 뭐 해서 하여튼 그 재단이 엄청. 예, 돈이 많은 네네네. 학교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벤처 프로젝트 내면 그 커미티에서 통과가 되면 돈을 대줘요. 네네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벤처 해보라고 그리고 스탠포드 출신들이 거기 이제 벤처 회사 그게 되게 많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그 회사인데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교에서 왜 계속해서 돈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학교에다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학교 주변에 딱 보면 시니어 타운이 있어요. 학교가 캠퍼스가 되게 넓잖아요. 네네. 거기 산속에 기분 좋은 자리에다가 네. 집을 잘 지어. 어. 그리고 이제 되게 부자야. 미망인이 됐어. 네. 뭐 재산이 몇 억불이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이제 총장님이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가겠지.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여기로. 모신다고. 일로 모시는 거야. 네네네. 아니 거기 계속 여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스탠포드, 샌프란시스코 근처니까 날씨 좋잖아요. 네네. 따뜻하고 날씨 좋으니까 일로 오시라고. 아무 조건도 없어. 월세 조금만 내시면 돼요. 라고 모셔다 놔 그 집에다가. 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이 가끔 놀러 가서 인사를 해. 할머니한테 인사 갈 수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길에. 오 기분 좋으셔서. 그다음에 교수님도 가끔 가서 골프도 가서 쳐. 오. 계속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할머니가 얼굴 못 보는 플로리다 사는 아들이 보기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학교가 고맙겠어요. 자주 보는 대학교가 고맙죠. 훨씬 고마운 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요. 와. 그러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뭐라고 쓰겠어요? 나의 전 재산은 스탠포드 대학에. 그렇죠. 전 재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번에 그게 다 임대료가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 좋다. 아 근데 저도 노인이 돼도 그런 사람들이 더
먼 약간 가족보다 옆에 있는 옆에서 자주 왔다 갔다 이웃 하는 사촌이 사람은 더 좋다고 좋죠. 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건데 우리 노인들이 그러니까 50, 60, 70, 60, 70, 80인데 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분들은 머리가 부자가 됐을 때 사고 방식은 20대, 30대 이미 다 이제 형성이 됐어. 네네. 그 방식으로 열심히 달렸으니까 부자가 됐죠. 네. 부자는 됐는데 50, 60, 70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했던 저축이 아니라 소비 쪽에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잖아. 우리가 부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우리 세대가 처음이에요. 우리 윗세대 요때가. 네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자 말고 노력해서 돈 번 세대가 70, 60 요때예요. 네네. 예. 이 세대들은 선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게 없어요. 롤이 없어요. 롤 모델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 쓰는 법, 시간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찾아보면 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 다 있고요. 아, 네. 구글 하면 다 나오고요. 아, 네네네.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게 관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 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돈. 네네.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교육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 이게 왜 이 책이 나왔냐 그러면 1939년도에 네. 미국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일본, 한국에 있는 다이소 있죠? 네네. 다이소처럼 다임 스토어라고 10센트 원다임 10센트만 내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다임 스토어라는 걸 이분이 처음 했을 거예요. 그 기부한 사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다임 스토어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이제 또 하버드 대학에 돈을 기증을 해요. 그때 또는 뭐 꽤 큰 돈을 기증을 하면서 네. 조건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뭔지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주제를 주고 돈을 기부를 했어요. 왜 소름 끼쳤어 지금 진짜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부탄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는데 과연 부탄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행복할까요? 그거는 갇혀 있는 사회에서 자기들이 안 죽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럼 너 부탄 가서 살아라면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탄의 행복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네네.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예요. 그때가. 네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그 해예요. 그해 하버드 대학에 돈을 기부하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하버드는 돈을 받았어. 근데 기증자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같으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연구소를 많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걔네들은 그거는 건물지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아까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모르잖아요. 그쵸. 네네네.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이에 부탄의 행복 지수가 높대잖아. 아무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교수. 일단 행복이 문제라는 게 심리학, 네. 정신과. 네.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경제학자들, 오, 경영학자들. 네. 그다음에 또 건강도 해야 돼. 의사들 들어와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팀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네. 자,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너 행복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걸 설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갖췄어요. 네. 아, 이게 들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상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네, 이거 네. 하루 이틀 만에 원래 행복했다고 내년에 행복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길게 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자기 학교 학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학교 학생 어디 가도 늘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들 한 400명. 하버드 대학교 그해 입학한 1학년, 2학년들 400명을 뽑은 거예요. 네. 뽑다 보니 다 백인이야. 아. 뽑다 보니 다 남자야. 네. 이 연구가 쭉 진행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백인 남자만 사냐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들어온 백인 남자들 기본 행복하지. 그쵸. 남들이 볼 때는. 이거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늘려요. 대학을 못 간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 시내 슬럼가에 사는 도심에 사는 유색 무색 그 저기 백인 흑인 다 이제 그 중에 고등학교밖에 못 간 사람들을 네. 또 반대로 한 3, 400명을 또 뽑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자가 부족해. 네. 그 당시 또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어느 여성학자가 연구한 프로젝트에 여자만 갖고 했던 프로젝트가 또 한 100명이 있어. 그것도 끌고 와. 그래서 토탈 그룹 집단이 한 1000명쯤 돼. 900 몇십 명인가 그래. 저 논문 쓸 때. 네네. 1939년도에 시작한 연구가 2011년 이분이 책 낼 때까지 계속한 거예요. 와. 1년, 2년 단위로 면접하고 이메일, 요즘은 이메일, 옛날엔 편지 쓰고 가능하면 가서 찾아서 취재하고 해서 너의 원래 경제 상황은 어떠냐, 이혼했냐, 아픈 데 없냐, 자식은 어떠냐, 모든 설문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 너 원래 행복했어?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네. 왜냐면 그때마다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거를 우리말로 전향적 조사라 그래요.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를 해요. 네. 그래서 70 몇 년을 했는데 조지 베런트 교수가 자기 레지던트 때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정신과 교수예요. 그래서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기 인생을 여기다 논문을 그 연구를 진행해. 물론 한자도 봤지만 저 네. 논문 연구에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네네. 저기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있어요. 39년도 입학일 거예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대통령 사후 얼마까지가 비밀이래요. 그래서 케네디의 사생활이 거기도 들어있는데 이야. 그거는 아직 공개를 못한대요. 네. 나머지 사례를 갖고 재밌는 사례를 이분이 논문 썼던 것도 좀 쉽게 네. 그다음 개개인의 사례 네. 이런 것들을 갖고 분석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더 행복의 조건은 뭔가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7개예요. 7개. 이렇게 산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 조건 7가지가 나와요. 1번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꽤 근접했어요. 좋은 배우자. 아, 맞췄어! 중요한 거라는 게 네. 좋은 배우자. 네네네. 여기서 수식어가 붙어요. 좋은 배우자. 그쵸. 네. 맞췄어. 너무 뿌듯한데? 네. 다 누구나 경험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이스 리포트한 걸 읽어보면 정말 사이 안 좋으면 이혼하는 게 낫다. 그쵸. 그리고 잘 다시 결혼한 사람도 괜찮더라. 혼자 산 사람은 아니더라.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살면 되고 너무 힘든 분들은 잘 사이좋게 헤어지는 것도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결혼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잘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을 때. 이건 그냥 앞으로 보고 한 스타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의학에서 레트로스펙트로 해서 후향적. 오늘 상황에서 더 지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를 보고 스타디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에요. 네. 1번이 그거예요. 2번은 뭘까요? 건강한 거? 틀린 것 같다. 정확해요. 너무 근데 신기하다. 이 건강을 이거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 건강하냐 안 하냐 뭘로 진단할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어. 내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의족을 하고 살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재활을 잘해서 잘 살아.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 명사를 쓰지 않아요. 음. 논문에서 추상을 안 써요. 구체적으로 체중이 정상인 사람이 행복하더라요. 그러니까 건강의 조건이 5가지가 들어가요. 오. 지금 퉁쳐서 건강이라고 얘기했는데 7가지 종류 중에서 5가지가 건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응. 체중이 정상적인 체중이 사람. 정상인 사람. 너무 찐 사람도 불행하고 너무 야인 사람도 그것도 불행하고. 예.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담배 안 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네. 또 세 번째는요? 응. 술 적당히 마신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4번 운동하던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맞아. 나 이 얘기 들었어. 그거 네. 똑같은 얘기야 다 지금 여기 들어보면. 네네. 5번째는 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정신건강이에요. 아.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든 뭔가를 겪게 되는 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 메커니즘. 그게 뭐 돌을 닦는 명상을 하는 일이든 종교를 갖는 일이든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든 심리 상담사 상담을 받든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 네. 아니면 자기만의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종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때 술이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뭐 나쁜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1번 좋은 배우자, 2, 3, 4, 5가 2, 3, 4, 5, 6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퉁쳐서 한마디로. 근데 그냥 내가 건강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중요하죠. 예. 담배는 20년 안에만 끊으면 그 전에 핀 건 전부 사함을 받는데. 20살에 담배 펴서 40년에 끊으면 핀 사람 안 핀 사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20년이에요. 30에 담배를 피웠으면 50에 끊으면 돼. 그래요? 끊으면 하나도 안 핀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와 그렇구나. 술 얘기 되게 재밌어요. 하나도 안 먹은 사람도 되게 불행하고 포금한 사람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적당히 기준이 뭘까요? 다 있어요. 그 논문에 다 나와요.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2번? 네, 2번.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70년씩 80년씩 연구 안 해도 다 알아. 일주일에 2번. 주량은? 한 잔은 좀 너무했고 그렇지. 2-3잔? 와인 반병까지예요. 그러니까 많진 않더라고요. 서너 잔이요. 그러니까 많진 맥주 서너 잔. 않더라고요. 네. 소주 우리가 석 잔 먹으면 반병이에요. 네. 와인 2잔 조금 더 와인 석 잔 먹으면 반병이에요. 맞아요. 반병까지는 괜찮겠네요. 그 정도까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만. 그럼 안 먹은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인간관계. 나는 술 절대 안 먹어 하는 금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누가 친하겠어요? 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 3, 4, 5, 6번까지가 다 해결됐죠? 네. 마지막 7번이 뭘까요? 돈은 아닌가? 미안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지적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새로운 걸 공부하고 읽고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기 나름으로 연구하고 좋은 그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평생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사람. 네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분들은 그런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빼고 네. 우리가 자꾸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의 조건을 따져버리면 너무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부 관계를 그때 가서 황혼 이혼해서 재산 정리해서 따로 살겠다 어지간하면 지나간 죄도 용서하고 꾸역꾸역 그러면 늘 밥하던 사람이면 너도 한번 해라 그래서 가르치고 두드리고 해서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건강은 자 지나간 시간에 내가 못했던 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평생 술 한잔 안 먹어 내가 이 나이에 술 먹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와인 한두 잔 하세요. 일부러 와인 모임도 나간다 그랬던데요. 그거 뭐 와인 한두 잔 더 먹는다 그래서 그게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알코올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네. 그 외에 어떤 분들은 술자리 가서 저는 술을 많이 못합니다 하고 술잔 받아놓고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럼 좋아진다는 거야 인간관계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이 나이에 국영수 공부해서 뭐 하려고 누가 국영수 하라고 그랬어요? 술 좋아하면 술 공부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림 좋아하면 그림 공부하면 되고요. 맞아요. 노래 좋아하면 노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만 보지 말고 그 그림 그린 사람 저기 과거 이력도 좀 공부해보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연애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예술가들이 연애사를 다룬 영화도 있어. 맞아요. 영화도 좀 보고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공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노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장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죠. 네. 욕망인데 언제까지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웰빙 잘 생존하는 것만 배워요. 저는 나이가 들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된다. 늘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작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삶의 이제 종지부를 찍는 날이 나한테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산 만큼 더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저한테 주어진 삶이 운이 나쁘면 10년, 70에 죽어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에요. 좀 운이 좋아서 80대 중반까지 살면 평균, 그 이상을 살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듬어놔야 내가 80 이후에 정말 축복스러운 그 어떤 삶이 주어진다면 그때 역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아요. 저 네.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 네. 또 읽어보고 싶은 책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지식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내용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네. 다음에도 또 뵙고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mik병의 고지식함입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관심사 또 잘 사는 법,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웰빙도 얘기하다가 요즘엔 또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얘기죠. 멋있다. 네. 진짜요. 저는 이게 40 중반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이긴 하지만 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죽는 얘기를 왜 하니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60이 지났으니까 이제 인생에서 반환점을 돌고 한 3분의 2 이상 네. 3분의 2인지 4분의 3인지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 허락한 시간까지 살긴 하겠지만 네.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남들이 웰빙 얘기할 때 저는 웰다잉 얘기했거든요. 역시 원장님은 앞서가시네요. 많이 앞서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웰당이란 말이 저거 제가 만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에 한 15년, 45, 46부터 저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왜 사는 얘기만 하니 죽는 얘기도 잘 해봐야지.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병원에 있을 때 인터넷이든 하는 동안에 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뭐 메이저과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죽음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네.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면요 아무도 못 만나요. 그냥 진짜 몸만 들어갈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돌아오시면은 이제 그거는 일반 환자실에 와서 살아 나가시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거기서 네. 죽음을 맞는 분이 있는데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죠. 면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못 들어와요. 임종 때도 한 분이나 두 분밖에 못 해요. 네, 나는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절대 저러고 죽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웰다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존엄사와 안락사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되게 아직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정의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각자 얘기가 다 달라요. 그냥 안락사 하나를 놓고 네네.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보시면 죽는 거는 뭐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죽을 거냐. 이제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두면 그게 우리가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살의 유형이에요, 전부 저게. 그러니까 저기서 자발적, 비자발적, 영어로 얘기하면 볼론터리, 인볼론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 의지대로 목숨을 거두면 자발적. 나는 의식이 전혀 없어서 자발을 할 수가 없어. 그쵸. 식물인간이라든지 네. 뭐 전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면 의사 표시를 못하는 사람이면 자발적으로 자살을 못하잖아요. 그쵸. 비자발적으로 가족들에 의한 이제 생명을 멈추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네. 하나는 그냥 적극적으로 목숨을 거두는 투약 이제 그 독극물을 투입하거나 심정지제를 넣거나 수면제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치료를 하던 거를 그냥 중단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좀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연명치료 중단. 네. 이게 소극적이에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조합하면 적극적 자발적 자살 안락사가 있고 네. 소극적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소극적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네. 어느 나라 법률에도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저건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생명을 거두게 되면 저게 조력 자살이에요. 조력 자살이요? 어시스티드 수이사이드. 어. 조력 자살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근육이 마비돼서 밑에서부터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의 병이 척추의 병이 생겨서 쭉 척추가 마비되는 레벨이 위로 올라가면 하지 마비부터 쭉쭉쭉 올라와서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호흡기를 걸어야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맨 마지막까지 뇌는 살아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죠. 그쵸.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돼서 누워 있는 게 싫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좀 도와주면 내 스스로 생명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조력 자살이 이제 현재 법리적으로는 저기가 과연 저걸 합법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이제 막 네. 논쟁이 되고 네, 일부 맞습니다. 나라는 되고 일부 나라는 안 되고 네, 이제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소극적으로 치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연명 치료하지 마라. 이제 그냥 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호흡기 꼽지 마라.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중환자실에 남 밀어넣지 마라. 그쵸. 이게 이제 저게 자발적으로 소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그게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고요. 여기 보면 존음사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존음사와 안락사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는 존음사와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와 뭐가 다르냐는 뜻이에요. 존음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닌게르도 달았어요. 그리고 축 치료를 하는데 점점점 의식은 흐려지고 네. 호흡이 점점 느려질 때 기관지 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걸고 그러버리면 이제 일단 중환자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 소극적 치료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존음사예요. 아. 수액은 주고 예를 들면 이제 L튜브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 위에 관을 넣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영양분도 주고 수액도 주고 산소 마스크 정도를 하면서 몰핀 환자가 되게 아프다 몰핀도 투여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치료 생명이 다해가는 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모시는 거를 존음사라 그래. 아 저희 둘째 신우 이제 저는 네. 신우시지만 네. 둘째 신우 언니도 하와이에 계실 때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안 가고 가면-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그게 몰핀 같은 거 쓰는 거 다 가르쳐주고 닌게로 달아줘요. 약 종류가 네, 엄청 다 주고 많아요. 네. 고통스럽지 않게 환자는 고통스럽지 않게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진 결정을 안 해도 되는 네. 침대에서 안락하게 몰핀으로 가족들과 좀더 해주고 시간을 이 얘기하고 보내주고, 의식 맞아요. 돌아오면 얘기도 네, 하고 네, 네. 또 기관지 삭관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도 다 하실 수 네, 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필요한 조치는 취해주면서 남아있는 자녀 수명을 쭉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존음사예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 소극적인 안락사를 택한다는 얘기는 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학적 조력도 없이 그냥 내추럴 코스로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예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는 게 존음사예요. 네. 그래서 저기 회복 불가능한데 고통스럽게 기관지 삭관하고 알고 있는 가족들 얼굴도 못 보게 하는 중환자실에 밀어넣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존음사고 네. 그 전 단계에서 내 병은 내가 한다. 어떤 치료도 하지 마라. 그리고 병원에 아예 안 가는 건 저게 이제 연명치료 중단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게 비자발적으로 소극적으로 치료 안락사를 택한 경우가 있어요. 저게 이제 되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삭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당장 돌아가시진 않아요. 그럼 뭐 아무리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감이 엄청나요. 네네. 하룻밤 있으면 그 시설에 그만한 의료진이 투입되는 거니까 가족들은 뭐냐면 저기를 하는 거죠. 모시고 가겠다 집에. 아. 라고 얘기해서 기관지를 뺀단 말이에요. 기관지 삭관한 걸 빼잖아요. 그러면 저게 비자발적으로 환자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으니까 소극적이죠. 저게 법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재판이 걸린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죠? 그 일부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모시는데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삭관도 네, 네. 빼주고. 네. 근데 이제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하여튼 형사 재판에 그 의사가 회부가 됐어요. 정말요? 네, 그럼 네, 가족의 가족인데 그 사건 전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판례가 그것도 저기 살인에 해당된다고 판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전에 나는 자발적으로 소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사인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해놔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자발적으로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는 나라예요. 내가 절대로 내 몸에 기관지 삭관하지 마라. 이게 이제 사진에 내가 사인해 놓으면 의사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안 하면 지금은 우리는 뒤쪽에 비자발적 안락사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문제 많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 연명 치료 거부 사인이 없으면 무조건 기관지 삭관하고 무조건 그 리서시테이션해서 그 심장 마사지에서 살려놔야 돼요. 아, 어렵다. 치료 안 하면 비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돼요.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병에 걸려 죽는다면 어떤 병을 선택하겠는가 했을 때 원장님은 우리는 심장마비예요. 네, 저도요. 만약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심장마비예요. 일단 주변한테 패 끼치는 게 없고 저도요, 네. 깔끔하고 네. 빨리 끝나요. 네. 아니,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9988234. 9988 233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주 내지 두세 달 앓다가 죽자예요. 맞아요. 그 2, 3주 두세 달이라는 게 2, 3년은 아무도 없어. 99세 살았으면 천수를 누리고도 복된 인생이고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어. 뭘 더 살아. 2, 3일만 앓다가 2, 3일만 앓다 2, 3주만 앓다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2, 3주, 두세 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인사 정도? 불러서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치매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저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는 가족들이 걱정할 일이지 왜 본인이 걱정을 하세요.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재밌게 사시고 재밌는 맛있는 거 먹고 잘 노시면 되지 치매 걱정을 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건 맞죠. 네, 치매는 본인 걱정이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걱정해야 될 건 암이에요. 걸리면 치료해야 되잖아. 암 치료 과정은 기본 수술은 해야 돼. 맞아요. 항암제도 좀 해야 돼. 맞아요. 방사선 치료해야 돼. 네. 그다음에 레귤라하게 체크업하는 검사도 해야 돼. 알고선 치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치매는 가족 걱정, 네. 암은 본인 걱정. 네. 그다음에 심장 같은 이런 거는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돌발사가 거의 없어요. 건강검진하면 콜레스테롤, 혈압, 그다음에 혈관에 대한 그 심장에 대한 모든 기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제 그런 심장 질환으로 돌발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혈압 관리 다 하고 그러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은 사고하고 네. 암 걱정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도 뭐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어느 정도까지 예방이 되거든요. 네, 늘 네.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그래 나가서 걸으세요. 뭐 햇볕 많이 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친구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내가 지금 웰빙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웰다잉 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돼요. 지금 웰빙을 해야 네. 나중에 가실 때 웰다잉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연속돼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것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아 학파들은 대개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좀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뭐 해외의 경우는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다른 선택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안락사요? 네. 이게 나오네.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실제로는 이분이 90살 됐을 때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94세 때부터 호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그렇게 뭐 재판도 걸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은 결국은 돌아가신 게 스위스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스위스에는 그 기본적으로 질환이 없어도 돌아가실 수 있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도와주는 단체가 9개나 있어요. 9개나 있는데 대부분 다 스위스 연방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국적을 가진 시민들, 스위스 시민들은 가능한데 외국인은 안 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디그니타스라고 네. 존엄이란 뜻이죠. 라틴어로. 네네. 디그니타스라는 조직은 외국인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호주에서 그 안락사를 외치다가 실패하고 스위스까지 돌아가셨는데 네. 90세 때도 그 SCI 등재된 논문 쓰신 분이에요. 와. 생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애를 썼냐?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90이 넘었으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나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 좋아하는 식사하시고 좋아하는 와인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베토벤 운명 그 9번 네. 합창의 환희의 son가인가요? 네네네. 운명 그 노래 틀어놓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웰다잉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의식이 있으면 안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질병이 없으면. 아. 저는 그래서 저기 이분 구달 박사님보다 네. 김영석 교수님이 훨씬 좋아요. 김현숙 교수님은 지금 105세인가 그러실 거야 아마. 와. 근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기고문이 그 위에 4분의 1면 정도 기고문 본인이 직접 쓰세요? 너무 멋있다. 네. 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죠? 약간 다리가 불편하시지. 우와. 네. 네. 104세 맞죠? 네. 윤동주 시인이 동창이셨어요? 네. 우와. 그다음에 방송하시잖아요 지금. 우와. 멋있다. 지금 저기 인천에 계신데, 네. 예, 뭐 아주 멋있죠. 그 저기 기억력이 너무 명료하세요. 와. 그리고 지금도 신문의 칼럼 저는 거의 이분 칼럼은 다 읽는데, 네네. 예, 그 나이 드신 분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해안이 있어요. 도대체 야 이분의 브레인 에이지는 몇 살인가? 난 너무 신기해. 보통은 좀 기억력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안 떨어져서 하나도 다 기억하세요. 품성이 기본적으로 일단 여유로우신 것 같아. 이제 약간 느리게 살 수도 조금 있고. 느리게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부인도 굉장히 오래 아프셨거든요. 또 본인이 무슨 병관 다 하셨대. 그 김영숙 교수님 때문에 와이프한테 맨날 눈치 보잖아요. 나 아프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수하신 분 중에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 네. 이분 그렇고 김동길 박사님도 정말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잘 사셨죠. 98인가 99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와.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셔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강의 다 하셨어요. 와. 그 다음에 지금 80대 후반일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네네네. 예. 90세 되셨나요? 와. 예. 왜냐하면 이시영 박사님이 고등학교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동기거든요. 고등학교. 네네네. 이분도 고려병원에서 병원장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삶이 훨씬 화려해. 우리가 글 써보면 알지만 책 한 권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렵죠. 그걸 쉽지 않죠. 매년 내세요. 와 대단하시다. 지금도 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저기 그 명상원에서 힐링 센터 유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저런 분들이 웰다잉을 하시는 거라고 웰다잉이 준비가 잘 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럼 웰다잉에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0계명처럼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기 인생의 뭐 자서전을 뭐 준비해 보기, 뭐 행운 노트 쓰기, 막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좀 약간의 정의만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웰빙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웰빙이 없는 웰다잉은 없어요. 그래서 웰다잉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40대부터 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뭘 준비하면 되죠? 40대가 우리 인간이 가장 몸을 혹사하고 무리할 때예요. 지금이네요. 저는. 네. 왜냐하면 20대 때는 공부만 하면 돼. 그리고 돈은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네네네. 30대는 그래도 알콩달콩 그래도 뭐 미운이 구원해도 부부생활 하면서 애 놓고 살면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40살이 되면 애는 독립했어. 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네. 여자도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뭐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건강을 해치기 좋을 때예요. 40대가요. 네. 40대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인병이고 60대 되면 진단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40대, 50대가 잘 건강 관리를 하고 몸을 유지하면서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축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보면 경제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나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의 돈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김영숙 교수님은 지금도 본인이 강의 나가면 강의료가 많아요. 기고료도 많아요. 손주들 용돈 주신다니까요. 우와.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요. 그럼 그 경제적 여유의 바탕은 다 40대 닦아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난 40대 해놓은 게 없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건강도 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웰다잉을 하려고 그러면 40대 때부터 웰빙을 잘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절대로 건강 잃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노후에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어떻게든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지출을 줄이도록 내려가야죠. 그렇죠. 서울은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능력이 좀 덜 돼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 몸을 갉아먹는 만큼 일을 해야 돈이 벌린다. 네. 그러면 낙향을 생각해야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찌됐든 네. 웰다잉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건강과 경제력을 40대 50대 때 닦아놔야 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이제 들죠. 60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 네. 은퇴를 할 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거죠. 뭐 하고 살 건지. 그렇죠. 평생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행복하죠. 네. 김영석 교수님도 교수를 은퇴하고 60 이후에 훨씬 더 자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남들은 뒷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바빴대요. 학교에 매여 있지 않고 훨씬 바쁘게 재미있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럼 이시영 박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고려병원 병원장 두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오신 거죠. 인생의 그 이막을 준비를 잘 해오신 거죠. 네. 그 결과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자기의 종교가 됐든 아니면 뭐 종교 없는 분 조상이 됐든 누가 됐든 네. 자연에서 나를 다시 부를 때 편안하게 그 부름에 응할 수 있으면 네. 연명 치료 받지 않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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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만들어놓은 존엄사법 네.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평상시에 해놓으면 네. 그러면 그게 웰다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웰다잉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어떤 지침일 가능성이 많은 게 자 죽을 때 돼서 돈을 좀 가진 사람의 경우에요. 자식들이 나 앞에서 이 재산 분쟁이 이미 내가 죽기 전에 막 벌어져요. 회사가 3개 있는데 자식이 2이야. 그러면 1.5개로 쪼개지 못하니까 내가 2개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이런 집이 3채가 있는데 뭐 2채를 누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효도 경쟁하고 네. 그런 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재산도 잘 정리해놔야 되고 미리 해놔야 되겠다. 예, 내가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네.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네, 네.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돈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웰다잉이 되겠죠. 네, 예. 네. 저희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장수는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약간의 뭐 그런 논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예, 뭐 세상에서 못 밟고 게 뭐가 있냐 내 생명. 안 아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프더라도 아 그래요? 아픈 거는 요즘 현대의학이 있잖아요. 그쵸. 더 도움을 많이- 받으면 네. 현대학의 도움을 받으면 안 아플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어찌됐든 네,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네. 그래서 생사를 논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살자가 우선이에요. 어찌됐든 그 전제하에 이제 다음 얘기를 하면 안 아프고 살면 좋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쵸. 오래 살고 안 아프면 좋겠죠. 그다음 하나 더 갖고 싶으면 뭐예요? 아름답게 죽는 거? 돈. 돈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아 돈 있으면 좋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장수는 했어. 어찌됐든 네. 너무너무 아파.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오래 사냐. 그쵸. 너무 괴롭겠죠.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말자. 나 스스로에게도 저도 아직까지 나이가 60이 아직 이제 간 넘었기 때문에 욕망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꿈틀거리는 어떤 사회적 욕망이라는 게 분명히 요즘 있거든요. 60세면 청소년 아닌가요? 청년 아닌가요? 청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장렬하게 이제 병을 앓을 가능성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네. 그릇의 크기는 있어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뭐 60이도 아직까지 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주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데 네. 60이 되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사회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있어도 그거를 하려고 행동을 하는 순간 곧 죽을 것 같아.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고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고 곧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병을 얻을 개연성이 상당히 많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네네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나 네. 저는 그래도 권하고 싶은 게 나이에 맞게 줄이면서 살자. 뭐든. 원장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제 60세인데. 60 제가 이제 62이죠. 우리나라 62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은퇴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왜냐하면 자꾸 남아있는 수명이 줄어드는데 계속 일만 하다가 보면 평생 일만 하다가 물론 그것도 보람된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어찌됐든 환자를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보람된 일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온전히 보람되지 않는 나의 즐거움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런 일을 하려면 빨리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은퇴 준비가 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무런 돈도 안 생기고 명예도 없고 어떤 보람도 없는 그냥 나만 즐거워. 그게 뭔데요? 저는 골프예요. 아 골프. 예. 어. 내가 골프 잘 친다고 해봐야 뭐 내게 해서 10,000원 따는 건데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네. 내가 잘 쳐봐야 프로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하면서 아 이렇게 치면 샷이 참 이런 샷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쳐서 너무 좋아. 진짜 좋아하시나 네, 보다. 어린애들 왜 장난감 뭐 갖고 이렇게 네, 뭐 집 네, 지어놓고선 그게 뭐 돈이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삶, 어린아이 같은 삶을 누리다가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40대니까 네. 웰다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웰빙을 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조금 운동량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좀 술 좋아했다가 조금 술 먹는 주기를 좀 줄이고 그렇죠. 네, 그걸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조금 무리하면 큰 돈이 벌리고 지금처럼 잡으면 요만큼만 벌리는데 그 유혹이 이제 제일 뿌리치기 힘들죠. 아이고,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느린 걸 좋아해서 사실 시골 가서 살아야 될 성품인데 네. 이렇게 막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네. 다들 다르게 보시는데 안 그래요. 저도 막 엄마 집 시골집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아하. 자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장수 유전자는 타고났네. 성격적으로. 국물 안 좋아하고요. 근데 네. 약간 먹을 때도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장수하겠다 이렇게 나는데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건 뭐 명확하게 밝혀진 얘기고 그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되죠. 네, 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이 웰빙, 웰다잉. 저는 웰빙과 웰다잉은 그냥 연속된 하나의 어떤 과정에서 종점이 웰다잉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삶만큼은 삶의 종결점은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이제 무거운 얘기를 했죠. 네, 아니 웰다잉은 저는 무거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일상이 된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는 일인 것 옛날에는 같아요. 네. 밥상머리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는 뭐 숫자 4도 그냥 그쵸. 죽을 사자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금기시했던 그런 시대로 살았던 시대인데 네. 이제는 뭐 다들 연세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공론회장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셀코 TV가 좋은 거죠.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